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따라 이 동접이 조금 저조한데 여러분들 빨리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정계한 평론가 얼굴에 좀 그늘이 지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오셔서 또 댓글로 한번 좀 힘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상임 부대변이 아니라 또 상근 부대변이 선임 부대변. 옛날에 상근이었는데 이름이 최근 바뀌었습니다. 네, 선임 부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요 그 옆에 우리 또 멋진 자기 마음대로 방송하는 김한 한겨레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요즘에 김한 기자가 정말 날아다닙니다. 네, 그리고 또 역시 든든한 우리 또 대표 평론가님이시죠. 전기한 정치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름대로 취재해왔는데 억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대신 발음이 스픽스 발음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아니 본인이 스픽스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예. 근데 발음도 안 되는 걸 지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경상도 사람이 발음이 안 되는 거를 경상도에서는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서울에 있으니까 이게 발음이 중요하대요. 스픽스인지 서울인지 석인지 이제 이런 발음이 잘 구분이 안 돼요. 스픽스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안 돼요. 경상도에서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되는 사람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쌀은 발음이 되잖아요. 쌀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살로 밥을 짓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어서 쌍조 발음이 안 되는 분도 있는데 그 서울 사람 하여튼 그 양해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 알았네요. 스픽스가 발음이 안 되는구나. 아니 그래서 우리 댓글 보면 항상 서픽스 이렇게 댓글이 올라와요. 녹스님 우리 정기현 평론가의 이 아픈 이야기를 이렇게 서픽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한번 열심히 오늘 진짜 소식이 많은데요. 우선 첫 번째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조금 더 많은 분들 들어왔을 때 시작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진관 부장 재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오늘 마지막 공판이 있었고요. 내년 1월 21일 날 판결이 선고되기로 했습니다. 근데 충격인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15년 구형을 했습니다. 특검이. 네. 이거는 좀 생각보다 너무 낮은 구형 아니냐 이게 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거든요. 우리 김한 평론가 어때요? 법감정에선 그런데 뭐 양형 기준으로 놓고 보면 1년에서 무기까지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5년 이상.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15년을 어떻게 평가하냐의 문제가 하나 남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구형한 것보다 이제 형이 낮잖아요. 그러면 이제 15년보다 낮아질 건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또 하나가 있고. 특검 브리핑에서 특검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구형이 앞으로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이제 그러면 누가 한덕수보다 많이 받고 누가 한덕수보다 덜 받는 거냐 구형을. 물론 뭐 그게 곧 선고는 아닙니다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남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애매한 숫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45년 전 내란보다 더 국격이 손상되었다. 특히 이 윤석열을 제1보좌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 국정의 제2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계엄이라고 하는 끔찍한 상황을 본인이 막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사실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갑자기 15년 그러니까 좀 다들 좀 뜨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위증죄까지 한덕수 그렇죠. 전 총리의 위증죄까지 같이 포함이 된 구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이진관 부장은 10초간 침묵을 이어가더니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재판부 참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했는데요. 자, 오해를 많이 받고 있죠. 실제 의도가 있다라는 사람도 많고 누가 했느냐, 로펌에서 작업했느냐, 지금 특검에서 아예 봐주기로 결심한 거 아니냐, 이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것이 나올 수 없다. 오해 아마 비판이 줄을 잇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답이 없다고 하니까 특검은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명예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검찰 해체된다. 그 뒤에 뭐 어디로 돌아갈 때 있다 없다. 그리고 존스 특검도 엄청나게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 결과를 보면 모든 사람이 김용현, 윤석열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저 아래로 다 이제 구형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노렸다면 실제로 법리적으로 논쟁을 한번 우리 사회가 해야 한다. 이 정도 죄를 지었는데 15년 구형이고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5년이면 한 7년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이런 짓을 하면 7년에서 감방만 살면 되느냐.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서 법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갈 것은 아니지만 지은 죄에 대해서 형량을 최소한 중간 기준으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 그 중간이 어딥니까? 최소는 30년이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무기징역 정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마 이제 민심을 들어보고 법조인들도 제대로 논쟁을 한번 해봐라. 이것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큐트 베이글 오십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 바로 내란 아닌가요? 사법부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러셨고요. 이 조조님의 말씀이 좀 저는 깊이 와닿습니다. 아니 순실이도 18년 받았거든요. 내란 동조범, 내란 주요 인물 종사자. 이 사람이가 어떻게 15년을 때립니까? 임세은 대변인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최순실 씨 얘기가 나왔는데 최순실은 선녀예요. 사실 이 계엄에 비하면 선녀란 얘기가 아니라 이 계엄에 비하면 그렇다는 것이고 이석기 씨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내란을 공모,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 이유만으로 당은 뭐 해체된 건 물론이고 본인도 구형만 20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비교하면 지금 과연 이 한덕수의 이 구형이 과연 맞는가? 자, 모두가 그게 그래서 분노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재판 과정 중에 공소장까지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공소장을 원래는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서 내란 주요 인물 종사 혐의로 바뀌었으면 그럼 보통은 그러니까 무기징역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15년입니까? 아마도 15년 안에는 이런 것들을 고려했겠죠. 고령인 점 그리고 어떤 수사에 굉장히 뭐 협조한 점 그리고 변호사분들의 조력이 굉장히 좀 약간 도움이 됐다는 것들이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제 구형은 이렇게 됐지만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봐야죠. 판단이 똑같이 나왔다고 쳐보면 나중에 또 항소하게 되면요. 또 깎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대법원 가서 또 깎일 수도 있는 거는 또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에 있는 양형 기준은 이제 법조인들이 전문성 갖고 있으니까 뭐 이런 기준 때문에 했다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또 중요한 건 이 내란이 이 판결 그 검사의 구형에서도 나오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과 국가 전체가 피해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15년을 내리면 그럼 앞으로 성공만 하면 내란은 평생 먹고 잘 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영구집권도 가능한 것이요. 그러면 한 번쯤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오늘 이제 좀 굉장히 좀 분노스러웠던 것이 이게 이제 구형의 사유를 설명하면서 5.17 전두환 일당의 이제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이름도 기억도 잘 안 나는 사람 이 사람 이렇게 가담했지만 7년 줬다 선고했다라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이야기를 그 사람 7년 줬으니까 내가 15년 주는 거 정당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두환 시절에 했던 군사 쿠데타 주영복이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거는 시킨 대로 따라갔던 말 그대로 따라쟁이 수준밖에 안 되고 전두환 그리고 정호용 이들이 주도해서 아예 광주에서 학살을 저질렀던 여기에서 시키는 거 따라갔던 국방부 장관과 지금 윤이 지금 해왔던 한덕수가 지금 해왔던 그 행위가 비교가 되냐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 앞에 거짓말 시켰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위정했던 것도 인정했죠.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이자가 지금 대통령 출마해서 나라 권력을 잡고 제가 다시 윤석열을 살리려고 국리를 했던 자 아니에요. 거기에 조이대도 동참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여기에 자 사법부에서 최종 판단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구형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담 정도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 정도는 되지만 검찰이 구형하는 과정에서 사형 무기징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주영복 사례를 가져와서 논리를 폈다는 것은 특검이 무엇에 오염이 되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봐주려고 했다라는 거 그 이상이야도 아니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과거의 내란 관련 선고형과 달라진 시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형량을 정했다. 실제 한 전 총리는 내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키맨이었는데 내란이 발생하면서 국민 전체가 피해를 받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도 현격히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어쨌든 무리한사라는 평가는 또 없었지 않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보고 사건을 판단해 주셨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만희 기자님. 그렇죠.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적 눈높이와 지금 12.12 군부 쿠데타를 했던 세력가들에게 구형됐던 거를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구형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얼마나 맞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판단들은 각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전두환이 사형 구형을 했고 그다음에 노태우가 이제 무기징역 구형을 했죠. 그리고 당시에 지금 15년을 구형을 했던 사람들이 차규현 육사교장,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 그리고 주용복 당시 국방장관에게 이제 15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12.12 쿠데타에서 잘 아는 이름들 있잖아요. 뭐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예.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15년이 구형이 됐고, 뭐 최세창 당시 공수삼 여단장이죠. 광주에 이제 부대를 보내게 됐던 이 양반도 이제 15년. 장세동은 의외로 12년. 이들보다 이제 3년이 낮고, 뭐 이렇게 이제 구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요 선의로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예를 들면 상황 논리로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상황 논리로 해석하자면 그때 12.12 쿠데타한테 이렇게 구형이 됐으면 지금 이 내란 비상계엄과 연루되는 거에서 한덕수가 실제 뭐 본인도 오늘 뭐 그런 변론을 했습니다만 실행한 게 뭐가 없지 않냐. 그냥 쿠데타를 못 막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한 거. 그다음에 증거인멸을 한 거. 이런 죄인데 어쨌든 앞에 줄줄이 읊었어요. 뭐 행정의 최후에 보르고 뭐 국헌을 문란한 사태고 뭐 이렇게 쭉 읊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보면 12.12에 준하는 정도로 보면 15년을 선고하는 게 맞겠다. 이게 이제 구형의 기준이라는 표현에 네. 그 함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상황 논리로 보면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애초에 한덕수에 대한 공소장을 재판부가 변경을 요청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아니라 내란 방조로 봤었어요. 자기네들은 원래부터 그냥 방조를 조금 봐줄 마음이 있었던 네, 거다. 그러니까 그 접근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덕수 영장이 꺾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제청 안 하고 기소를 바로 그냥 불구속 기소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제 기억에 네 차례인가 진행되고 났을 때 재판부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공소장 변경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 정도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그게 한덕수의 변호인단의 힘이든 아니면 특검이 한덕수라고 하는 주요한 피고인을 어쨌든 포섭해서 한덕수로부터 주요한 진술을 들어서 그걸 수사를 펼쳐가기 위해서 뭐 존재하지 않는 폴리바게닝을 한 것이든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구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사실은 조금 저는 역시 변호사들을 잘 썼나? 네, 변호사를 잘 쓴 건 너무 뭐 분명하죠. 미안하지만 진짜 짜증나서 못 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 오늘 사건 하나 져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임세현 대변인 민주당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일단은 지금은 구형 단계이다 보니까 이진관 판사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민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고 진심으로 다하겠다고 말씀도 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믿고 있고 그 구형 단계니까 왜냐면 저희가 더 나가게 되면 네. 또 이제 이진관 판사나 그 재판부의 판정이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점은 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판단은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그 감정과 그 피해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은 구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김정국 내란 특검의 검사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형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한번 보죠.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자 오히려 사후에 문서를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자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인 위문서를 임의로 폐기하였습니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저걸 보고 이제 저 사람들 다 변호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깥에 나와서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라고. 좀 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저 정도의 내용을요. 그래서 이런 거죠. 겉으로는 뭐 대단한 이제 범죄 사실을 확인했고 당신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해놨는데 결론은 가면은 그냥 용두사미로 끝이 나버리는 저 맞아요. 상황이 자기들은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 보면 특검이 영업했구나. 그 영업 취급나 영업을 하고 있는 거다. 특검이 장사하는 거냐? 야 그러면은 변호사가 제대로 선임이 돼가지고 제대로 법적 대응을 했으니까 별거 아니다. 15년 적어줄 때는 지금 특검보가 했습니까? 아니면 조은석 특별검사가 했습니까? 누가 했을 거 아닙니까? 구형량을 정하는 것은 내부에서 최고 책임자가 뭔가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굳이 15년이라는 걸 할 이유가 있느냐? 자기들은 30년 하든 40년을 하든 그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데가 이미 정치적으로 출발한 거 아니에요? 사법부를 믿을 수 없으니까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까 자 특검에서 이것을 제대로 밝혀달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로 가버렸느냐? 그러면 저걸 듣고는 반반 정도 논쟁은 돼야 돼. 15년 적당하다. 알고 보니까
한덕수 그 정도 아니더라. 우리 좀 뭔가 잘못한 게 있었다. 라고 하는 일단 논지 하나와 그렇지 않다. 이게 내란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 하는 국민적 정서, 대한민국 법治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은 과하더라도 중한 죄를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 논쟁이라면 내가 좀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거 없어요. 와, 우리 다 속았구나. 특검 저거 믿고 맡기니까 결국에는 장사질을 했구나라는 이야기를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승도를 네, 하겠습니다. V7CS7Q님 매우 중요한 게 15년이라고요? 저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죠? 이러셨고 김형철님도 김앤장 때문인가 봐요. 다음에 김앤장 가려고 그러나 봐요. 특검들.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 대해서 아닐 겁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최순실 하면서 내가 기억력이 좀 그 당시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멘붕이었다. 기억이 안 난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의 혼란한 기억을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입니다.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네, 솔직히 저분은 반대했다고는 주장하지만 CCTV 어디를 봐도 반대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CCTV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저는 지금 오늘 이진관 판사의 반응도 그렇고 구형보다 선고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소 5년 이상은. 최근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동규 씨도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판사가 더 형을 높게 네, 줬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여러 살인 사건이나 이런 데서도 있는데 그게 판단하는 요인 뭐 변호사분 계시지만 판단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뭐 반성이나 뭐 피해 회복이 됐다 뭐 이런 걸로 이제 감형해 주는 거잖아요. 보통 선고에서. 근데 더 많이 주는 경우는 뭐냐면 범죄의 중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 구형은 이만큼 됐는데 이 범죄가 너무 중해. 그러니까 이 형으로는 안 되겠어라고 하면 선고보다 구형을 높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은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특검이 지금 한덕수가 구형의 기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진관 재판부에 의해서 부정당할 경우에 또 그 상황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진관 부장이 이 선고 날짜를 1월 21일로 잡은 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해서 다른 재판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드러난 게 뭔지 그거를 조금 판단하려고 보고 나서 좀 결정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진관 부장도 오늘 조금 충격받은 것 같습니다. 요 한번 그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법정 질서 위반 행위 등의 연이은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 보호 조치를 취해 주신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법정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더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네,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하고 일단 뭐 한번 지켜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판사님은 믿을만하네요. 지켜보시라. 내가 다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오히려 나를 좀 믿어봐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판결로 말한다. 정말 너무 훌륭한데 저는 사실 이분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레티지아 님이 크크크 기억이 안 나는 놈이 대통령 출마하려 했어. 내란에 대해서 뭐 그날 충격받았더니 대통령 되었으면 치매를 물러났겠네 이러시는데 진짜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한덕수 씨 그 이후에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충격받고 놀랐으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본인이 그때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진술하시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거짓말을 일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좀 적지만 그래도 좀 이해할 만한데 완전히 부끄러워하지. 두 번째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불리하고 증거 나오니까 인정 하는 이제 이 패턴으로 계속 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죽는 날까지 자기가 이 책임을 다 지고 가야 한다는 자가 내란 이후에 했던 그 대선 출마 결심까지 그 과정을 한번 보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저 사람이 그때는 생각했던 걸 다시 기억해낸 겁니까? 결국 불리하니까 저 말하는 거 그렇죠. 거짓말인 줄 뻔히 아는데 특검에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결국 특검은 먹튀하는 거 비슷하다. 아, 모든 먹튀. 부담을 이정관 부장한테 줘버리고 사법부에서 알아서 결정했는데 우린 뭐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오늘 15년 고행하면은 욕 많이 들을 거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당연히.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결정을 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내용을 취재할 수는 취재해야 한다. 어떤 논리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정말로 한번 따져보지 않으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조은석 특검의 최초에 우리가 의심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로펌 편이다. 결국에는 검찰 출신 편이다. 고검 들어갈 때부터 알아봤다. 바깥에 사무실 안 차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래도 조은석 특검 믿어야 한다라고 했지만 1심 선고, 1심 구형에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라는 걸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임세현 대변인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데.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약간 딜레마예요, 딜레마. 근데 지금 검찰을 또 믿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재판부도 좀 믿을 수 없잖아요, 조희대 재판부도. 그러면은 그나마 이제 믿으려고 만든 게 특검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믿음을 주고 좀 수사 잘하라고 우리가 응원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구형이 나오니까 이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믿는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방법이 또 없다는 아, 근데 거예요. 나 걱정되는 게 갑자기. 네. 이러다가 또 항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란 특검. 절대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정말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국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국민밖에 없는 것 같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우리가 감정들 우리 국민들의 정서 뭐 이런 거 잘 반영해 주셔서 목소리 더 내 주시고 하는 거 말고는 결국은 또 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내란 1년이 다가와서 우리가 또다시 국민께 기대해야 되는 이 점이 너무 참담합니다. 너무 참담하고요.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한 판결이나 이상한 구형이 나오지 않도록 더 지켜보고 목소리를 한번 내는 게 유일한 답일 것 같다는 내란 생각이 재판이 듭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내란 그 1년이 1주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마침 너무 다행스럽게도 미안합니다. 다행스럽다고 해서 우인성 재판부에서 김건희 씨 재판 그 마지막 공판을 그날 열기로 했지 않습니까? 실제 그날 검찰이 어떻게 구형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중요한 거 박정원님 저보고 노영희변에서 각성하라 이러는데 왜 저보고 각성하라는 거? 이분은 어쩔 때는 이런 말 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나 진짜 기분 안 좋아요. 아니 노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니까요. 정말 이분 이제 더 이상 안 읽어줘야 되겠어요. 이제 하지 마세요. 네. 자, 우리 정기환 대표님, 저는 솔직히 김현장의 힘이 이렇게 센가? 그래 날이 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조금 후황무치하게 이렇게 그냥 로펌하고 뭔가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듯한 행동을 보이거든요. 이거 뭐죠? 그러니까 미쳐버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방송에서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야 이게 이제 각자 도생 세상에서 뭐 양심, 국익, 뭐 애국심, 국가관, 법치 이런 것은 정말로 돈도 못 벌고 그냥 주의 주장만 계속 내뱉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국민들이 뭘 바라고 왜 특검이 됐으면 결국 이들이 이제 이렇게 15년형으로 구형할 수밖에 없었느냐. 제가 계산을 해봤죠. 여기서 계산은 생각을 해봤다는 거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전자계산기를 두드려면서 봤을 때 일단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 특검이 완벽한 신뢰를 회복했다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두 번째 현실적으로 수사에 한계가 많이 있었다. 말 안 듣는다. 파견 검사들도 말 안 듣는다. 세 번째 상황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면 내가 나서서 이 사람 중형 때려봐야 내한테 이익되는 게 별로 없겠다라는 것을 종합하고 그러면 나도 적당하게 일하고 끝을 내려다 라는 걸로 간 것 아니냐. 그러면 조은석 특검은 어떻게 되느냐. 자, 뭐 이 사람이 특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산다를 떠나서 본인이 명예롭게 무엇을 하거나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신뢰를 받는 이런 데 대한 의지를 잃어버린 거 아니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구형을 결정하는 것은 저렇게 파견 검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변호사들이 특검에 특검보다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저거 결정을 합니까? 일단 그 특검에서 적어서 올립니다. 예. 그 사람의 이 범죄 중대성과 실제 그 과거의 이뭐 구형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저 사람의 나이라든가 여기 양형 참작 사유라든가 실제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올리면 그게 이제 그 범위가 좀 정해지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5년 이상 뭐 4년까지도 가능한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를 이렇게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감형 구형 사유를 좀 적용을 시켜서 15년을 구형한 것 같은데 이게 웃기는 게 그렇게 되면은 그 공판 검사에 이제 그 공판부에 부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원래는 도장을 찍어요. 일반 검사들이 했을 때는. 근데 이건 지금 특검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보가 이제 오케이 하고 특검까지 다 도장을 찍었겠죠. 최종 결재권자는 특검이니까. 특별검사가 아닙니까? 네. 특검이니까 조은석 네, 특검이 조은석 최종적으로 특검이 양을 도장을 정했을 찍은 거 거죠.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그 내란 업무 사건 예비 예비 업무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20년 구형을 했거든요. 게다가요. 거기는 지난번에- 뭐야? 그 뭐 사람 불러 모아놓고 야 우리가 뭐 혹시 있으면 한번 체제전복이라는 단어도 안 써요. 뭐 어떻게 해서 해보자라고 하는 그 주장만 한 거 가지고 맞아요. 그때 뭐 그때 20년 했고, 구형을 말로만 떠드는 했는데 거죠. 예, 2024년도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할 때도요 15년 구형됐어요. 아이고야. 그때 대북송금하고 뇌물 혐의로. 그러니까 이번에 특검이 사실은 너무 노골적으로 봐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봐주기로 한 사람이 존석 특별검사 맞죠? 특별검사가 이제 최종으로 도장을 찍었을 도장을 테니까 그러니 예, 그런 본인의 밑에서 책임을 져야죠. 민주적 방식으로 거기에 파견된 수십 명 검사가 아 이거 좀 과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도 이게 지금 감정에 의존해 있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5년, 10년, 15년 안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수가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파견된 특별검사들로 보면 그럴 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대 많이 올려서 어쨌든 우리는 구형만 하는 것이니까 판단은 결국 판사가 결론 낼 것이다 라고 하면 많이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이걸 아예 깎아주기를 했다라고 보이는 여기에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나와서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왜 15년 구형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게 그렇죠. 사실은 필요하죠. 왜냐면 그게 계산기처럼 두드리면 나오는 게 있다 그러대요. 뭐 예를 들어서 위정죄는 몇 년, 무엇은 몇 년 이것은 플러스 시킬 때는 가중치를 0.5씩 이렇게 해가지고 가중치를 시키면 오늘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이병철 변호사 말은 30년 이상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간값을 해가지고 일단 가중치를 넣으면 뭐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물론 개인의 의견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설명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한겨레 기자들도 많이 거기에 이제 관여를 하고 취재를 할 텐데 혹시 뭐 확인된 내용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저 뭐 특별히 지금 더 확인된 내용은 없고 아마 내일 이 15년 구형에 대한 분석들이 나올 텐데 저는 한 그 군인들의 사령관들에 대해서 구형을 어떻게 하느냐를 하나를 더 보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특검이 의도적으로 한덕수만 봐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행위에서 특검이 구형 기준으로 판단하는 어떤 기준점들이 있는 건지 요거를 확인하려면 그 지금 사령관들에 대한 구형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좀 봐야 될 거. 저는 사령관들 구형이 더 높게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덕수보다 예, 병력을 동원한 사령관들이 실제 본인들이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네, 이런 얘기죠. 네. 사실 한덕수 씨가 구체적인 행동을 한 건 없지 않느냐가 가장 이제 예, 그게 감형 사유가 됐을 전후의 거라고 포인트. 봐요. 만약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구형량을 굳이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 그 부분일 거라고. 왜 범죄는 실행 단계가 있어야 이제 말하자면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감안을 해서 한덕수는 국정 책임자고 이걸 막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그걸 하지 못하고 뒤에 증거인멸하는 15년을 하는데 그 뭐 방첩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군대를 실제 병력을 동원했던 사령관들은 그러면 얼마를 구형할 거냐.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불안한 대로 국무총리도 15년을 받았는데 그 이하 직급들은 덜 구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저는 말씀하신 대로 조은석 특검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권고 형량의 범위를 잠깐 이제 양형위원회에서 내놓은 걸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중대 범죄가 결합된 사건이 있고 뭐 동기를 참작할 만한 사유 갖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중대 범죄가 결합이 된 사건에서는 기본이 20년 이상 무기입니다. 원래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감경 사유가 있으면 거기서 감경을 한 몇 년을 해요. 5년에서 뭐 3년 정도 감경을 해주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또 5년 이상을 또 올려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사형이나 무기징역과 같이 혹은 내란과 같이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본은 20년 이상으로 하고 이제 무기까지 선고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도 이제 감경 사유가 좀 많이 작용을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특별 감형인자가 있고 그 일반 감형인자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행위자가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 사람이 나이가 어떤 거냐, 그 사람이 우발적이냐, 그 사람이 주체적이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특히 소극적인 가담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여기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이것을 계획했다거나 먼저 무엇을 시도했다거나 이제 이렇게는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게 아마 제일 가장 큰 양형 사유를 좀 작용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뭐 본인이 실행하고 주도하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주도하는 과정에서 막지 못한 거, 오히려 동조하면서 따라갔던 부분. 자,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내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을 할 때 내란 미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란 미수는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이것도 형량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내란은 행위를 도모한 것만으로도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 예를 들어 실패한 내란은 그러면 봐주고 성공한 내란은 오히려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가중처벌과 관련돼서 일부가
반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기획 단계에서 아예 국가의 체제를 전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는데 이번에 15년형 판결 지금 구형 내용으로 보면 그거 다 반영시켜 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특별검사가 지가 판단을 하고 결론을 냈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반드시 얘기해야 한다. 이게 이제 납득하지 못할 수준이라면 조은석은 그러면 특별검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까? 거기에 있는 특별검사 보들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권리다. 그러면 검찰에 맡기지 왜 특별검사에 맡겼습니까? 검찰은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권한대로 행사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할 경우에 우리는 그 법적 행위에 대해서 반박도 할 수 없는데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2010년 이전까지는요, 유기징역의 상한이 15년이었고요. 그걸 또 가중 처벌하는 경우는 25년까지가 이제 제일 높은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평균 형량은 그거의 반 정도 해서 10년 정도가 사실은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지르면 보통 이제 사형까지 가능하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10년은 안 되게 판결 선고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2010년부터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올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2분의 1 가중돼가지고 가중하게 되면 50년까지 올릴 수 있도록 이제 대폭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중반까지는 3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사실은 좀 그 과거에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소극적으로 선고를 계속 했었던 것인데요. 2020년대부터는 이제 3, 4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한독수가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고 소극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장을 그렇게 중요 임무 종사자로 바꾼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최소한 20년 이상 내지는 무기징역까지는 구형을 좀 했어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 검찰은 과도하게 이 특별 양형인자와 이 일반 양형인자에서 그 감경 요소를 많이 좀 적용을 좀 시킨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좀 약간 미안하지만 확인을 한 바로는 조은석 특검도 약간 그 바깥으로 좀 생색내는 그런 결과물 내보내는 데에 좀 신경을 쓰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들만 조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좀 얘기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이 사람들 장난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이제 기득권이잖아요. 한 패거리잖아요. 같은 법조인이니까 가능한 한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최소치를 주고 뭐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이제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어서 매우 씁쓸하죠. 아이고 힘없는 국민들은 백 없는 국민들은 그냥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수단은 더 없어. 차라리 정치 권력 같으면 맞서 싸워서 바깥에서 정말로 촛불 시위라도 하겠지만 이거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던지면 끝이라는 걸 이들은 다 계산하고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국민으로서는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저 정도 돼야 그러니까 기름장어라는 별명이 그냥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오늘 같은 구형만 봐도 50년 넘는 공직 생활 동안 정말 이렇게 요직만 이렇게 기름 쳐서 다니고 그리고 뭐 남의 카드로 생활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이 내란 사건에서도 가담은 말처럼은 안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가담 많이 한 게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 뭐 했습니까 당시에. 물론 김용현이나 여인영처럼 군복 입고 지시하고 하진 않았지만 사실 윤석열과 거의 비슷하게 그 내부에 있는 그 장소에서는 매우 비슷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많이 본인 말처럼 정말 깜짝 놀랬다면 그 어떤 그 이후의 행위들을 하지 말았어야죠. 했잖아요. 국무조정실에 지시해가지고 그 한예종에 있는 어디 뭐 확보하라는 지시도 국무조정실 내리고 네. 누가 내렸겠어요? 국무조정실 위에가 누구예요? 총리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위증, 대행때 했던 일들 쭉쭉쭉 보십시오. 이게 이걸로 해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역시 기름장어라는 별명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결국에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현 등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돼가지고 적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 김용현과 윤석열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15년보다 더 낮게 구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근데 그거는 이제 조은석 특검에서 내놓은 구형이기 때문에 나머지 특검에서 또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일병 특검도 사실은 상당히 군 관련된 자들을 많이 봐주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들끓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 특검의 이런 행동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간절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사람만 처벌하고 밑에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기 때문에 이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해버리면 그러면은 누군가 내란을 일으킬 때 동조하는 사람들 뭐 한 5년 10년만 살 것 같으면 지 인생 걸고 완전히 덤벼들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생긴다. 문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최병 특검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기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명현 특별검사는 특히 군법무가 출신으로서 이거 무엇보다도 이 사안의 본질을 잘 안다. 그런데 지휘 라인이 왜 윤석열이가 경로를 했는지에 대해서 못 밝혔죠. 이시원하고 지금 누굽니까? 네, 다 지금 봐주고 있죠. 기소위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러니까 저 군사 비서관 했던 그 임기훈 비서관 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서 기소유예를 했는데 그러면 그 기소유예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였어요. 네. 예를 들어서 외압의 실체를 밝힌다든지 윤석열이 왜 경로를 했나든지 아니면 범행의 가담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기소유예하고 그냥 잡아놓은 사람들 임성근 혼자 아니에요? 김경환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도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했어요. 기소는 했는데 그냥 용두사미식으로 끝이 나버리는 이게 이제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어떻게 될 거냐. 거의 낙제점 수준이라고 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답답한 국민들은 어디 호소할 데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요. 아 진짜 너무 답답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관 재판장 말 많이 하지 않겠다. 지켜봐 달라. 최선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재판부를 조금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이 주제는 꼭 다뤄야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현의 그 막장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 정말 어거지로 진짜 겨우겨우 이런 행위를 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조사위원회 직권을 지금 회부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법 97조에 의거해서 품위손상 행위를 조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법원에서도 조금 늦었지만 어쨌든 법원 행정처에서 네, 이진관 부장에 대해서 또 이제 그 고소도 했었었고요, 고발도 했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작에 했어야죠. 사실 이게 그렇죠. 진작에 했어야 되는 일이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이 관저를 요새하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저항을 시도하고 그 저항에 대해서 말하자면 법치주의를 입만 열면 말하던 사람들이 가서 수호해주고 이런 과정이 1년간 이어지고 이들이 장외에서 사법을 농단하고 뭐 법원에 대한 폭행 사태까지 폭동 사태까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법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상황이 1년 가까이 흘러오면서 급기야 변호인단이 재판장에서 판사와 재판 자체를 모욕하는 희롱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주관하는 판사는 껄껄껄껄 웃고 있어요. 변호인들 배고프겠다고 그러고 예, 이런 사태가 되니까 이 일까지 벌어진 건데 이게 이진관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런 굉장히 독특한 이 카르텔에서는 독특한 사람이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대한변협이나 법원행정처도 안 움직였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개별 판사가 모욕당하고 희롱당하는 게 아니라 사법 시스템, 사법 신뢰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여태까지 변호사협회도 그다음에 법원도 방치하고 있다가 이게 도저히 못 버티겠다. 왜냐하면 이진관 재판관은 이들을 어떻게든 감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서야 나선 거 이거 자체가 지금 되게 비극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람들 15일 감치 지금 집행한 거 아닌가요? 오늘 오후에? 네, 오늘 그래서 지금 그렇죠. 서울구치소에 가 있다고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감치가 확정돼 감치 재판을 이제 예. 그 집행을 이제 집행을 하신 했다. 거죠. 이게 가능하게 된 거는 법무부에서 신원 확인 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확인해 준 바 정도로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 지금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누가 끌고 왔는지 나는 제일 궁금한데 경찰이 끌고 왔는지 서울구치소에서 데리고 왔는지 법원에 있는 법원 행정공무원들이 끌고 가지 않았을까? 구치소에 있는 그들관들 구치소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집행을 했으면 네. 가지 않고 어디로 찾아와서 이들을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걸어가지 않았을 거니까. 아우, 아니 제가 그래 이제 답답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네. 이게 지금 대한변협도 이제 지금 6개월 안에 이걸 지금 뭐 결론을 낸다고 하니까 네. 그 6개월 안에 결론 내고 보도자를 왜 내요? 6개월 안에 결론 낼 걸 왜 내냐고 다 내고 나서 하지. 오늘 조사위원회 소집하면 조사위원회 일정도 좀 밝혀야 되고 생색내기용 아니냐. 저는 변협이 오늘 그래도 속도감 있게 바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야 이것도 이제 국민들의 좀 법 감정을 좀 이해를 해주고 빨리 가겠구나. 어쨌든 뭐 자격 정지가 되든 뭐 자격을 아예 박탈하든 이 문제에 대한 결정. 그런데 6개월 동안 이제 걸리는 내부 절차가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럼 좀 조용히 있다가 지금부터 추진해서 6개월 안에 하겠습니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더니 처음 나왔을 때는 엄청 서둘러서 할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6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니까 이제
뭐 쭈꺼밥도 아닌 걸로 끝이 날 가능성도 있죠. 위원회 구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너무 늦었고 그다음에 이 사안의 심각성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정말 더 황당무계한 것은 바로 이 변호사들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난번에 이제 그 난리난 그 유튜브 찍고 난 다음에요. 유튜브를 또 찍었습니다. 네. 예. 법원행정처로부터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하성 변호사 등등이 유튜브를 새로 찍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앞으로 판사들에 대해서 공식 직함을 붙여서 부르겠지만 조롱은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유튜브 방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각종 언론에서 모니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유튜브 하면서 이 포멀리티, 즉 격식을 좀 높이겠다. 방송의 공식성을 높이겠다. 이제 호칭도 직함도 이름 뒤에 붙여서 하겠다. 예를 들어 이진관이도 이진관 판사, 또 천대엽도 천대엽 처장 이렇게 말하겠다. 한번 보세요. 그러나 저희들의 그 위트와 그 필요시에 적절한 조롱은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중계되면서 변호인단이 피고인에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피고인의 김용현에게. 근데 그럼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게 아니라 이거 쇼츠 재판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의 정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연장선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본말이 완전히 주객에 전도가 돼서 본인이 재판장에 가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거를 넘어서서 그 정치 활동을 유튜브로 갖고 와서 여기서 나의 어떤 인지도를 어그로를 끌고 이걸로 돈도 받고 뭐 이런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뭐 변협이 무슨 이들을 징계하고 법원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지금 재판이라고 하는 행위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그렇게 만드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경각심을 못 갖고 있고 우리가 직위원 재판에서 우리가 뭐 직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재판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째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직위원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안 바뀌니까 이런 변호인이 괴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괴물적인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다. 아니 그러면서 이 김용현 재판 변호인들은 직위원 부장판사 앞에서 이진관 부장에 대해서 막 욕을 하면서 법관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녀 재판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거 좀 막아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장판사 이름을 이제 굳이 언급을 해가면서 그 재판 진행 방식을 지적을 또 했다고 합니다. 해당 재판부가 이제 유승수 변호사를 말하는 건데 해당 재판부가 이 조항이 만약 훈시 규정으로 해석이 된다면 일반적인 소송 지휘를 따라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든가 뭐 다른 증인의 출석을 강구하든가 하면 되는 것인데 저희는 법관의 발언이라고 하기엔 정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정말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귀결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소송 지휘를 했습니다. 이진관 법관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힘 답하라. 우리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라 이런 거거든요. 네. 국힘이 아무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저지르고 있는 저 변호인들의 행패에 대해서 국힘은 진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15년형이 지금 구형됐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일제히 좀 정치인들이 다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국힘 쪽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네. 왜 이럽니까? 눈치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눈치를 보고 있어 천만다행인데 정확하게 본인들의 공식적 견해도 정해라. 개별 국회의원의 견해도 정해라. 장동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아마 본인들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섣부르게 나서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위기감은 있고 심정적으로는 동조하는지 아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도 우리가 들어봐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의 엄중함이 또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고 국민적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신중한 것이고 특히 아직 지금 재판이 안 끝났던 점을 저는 크게 보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논평이나 여러 그 개별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주고 계시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김한 기자한테 제가 전화번호를 몇 개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거구 쪽으로 활동한 사람들에 대해 실제 취재를 한번 해보고 지금 김계리 변호사는 예전에 제가 취재를 한번 해보니까 전화를 뭐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옆에서 막
스픽스 이야기하니까. 서픽스 대표님 전화번호를 받겠습니까? 안 받을 아니 것 근데 그래도 어떻게 알아요? 그 이분이 걷는지 안 걷는지 아니 이제 모르는 제가 거죠. 끌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해서 끊겠죠. 이야기를 해서 아. 이제 제가 이제 신문을 밝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김선 변호사는 전화 통화해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고 서정욱 변호사도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묻긴 하는데 이하상 변호사나 권희연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실제 취재를 한번 해보고 본심이 그런지 아니면 본인 주장대로 뭐 신앙심이 갑자기 발동이 돼서 하나님의 뭐 계시와 이런 것 때문에 행동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니까 노희영 변호사 옆에서 아멘 아멘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생소한 장면이어서 변호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러면 갑자기 서울역에 나와 있는 뭐 예수천국 불신지옥 막 들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은 1인의 혼자 행동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할 때 옆에서 아멘 아멘 하고 하는 것은 정강훈이가 정책 발언할 때 옆에서 아멘 하는 것과 비슷한 좀 성격이라는 것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직접 취재를 하면서 얘기를 듣고 이걸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 숨어서 아예 정말로 특정한 공간에서 편향된 시각으로 국민들한테 계속 저런 방식으로 주입을 하고 이것도 뭔가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오해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언론사가 취재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실제로 근데 그 변호인 김용현 쪽 변호인은 전가문 쪽에서 이 사람을 대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작용했기 때문에 더 저렇게 어그로를 끌고 본인들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그로 끌고 슈퍼챗 받고 정치적 입지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은 이 사람들이 맡은 사건이 앞으로 법원에서 혹은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 뭐 성공 말하자면 이제 변호인들 입장에서 성공이 되겠습니까? 실제 그 사람에게 재판을 맡기거나 사건을 맡기는 사람들도 그냥 특정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제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보면 뭐 노영 변호사님도 그쪽에 오래 계셨지만 제가 앞으로 변호사로서의 그거는 포기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포기한 그거죠.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정치를 할지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정광훈과 손잡고 정치를 할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변호인을 누가 써요? 예를 들면 지금 제일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은 김용현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런 죄가 어딨어라고 하지만 괘씸죄가 있어요. 이 괘씸죄를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이 법정을 이렇게 모독을 하고 아니 그 주변 판사들이 만나기만 하면 물어보지 않겠어요? 야, 그 변호인 왜 그러는 거야? 야, 그거를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 지금 피고인의 이익에 가장 방해가 저해가 되는 게 이 변호인단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본인들은 그거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아까 뭐 정광훈이 보냈다는 말도 하는 이들을 고용하고 이들의 클라이언트는 지금 김용현이 아니라 그렇죠. 예, 자기가 복무해야 되는 정치적인 존재에 지금 그걸 받고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미디어의 장에서 난 떠든다.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법조계가 진작에 나섰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성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어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것은 검찰 구형이 지금 특검에서 15년이다. 먹히고 있는 거 아니냐. 큰 소리 치니까 판사들 쫄고 있다. 그리고 지금 영장 전담 판사들은 대체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해서 이들이 뭔가 좀 조희대 쪽 또는 내란 세력에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실제로 국민들 관심을 끌어내면 그것이 영향력이 오히려 발휘가 되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도 충분히 생각할 만큼 지금 이성적인 결론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저는 반대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가 직위원 재판부인데 1월 9일 정도에 마지막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을 하고 재판부는 내년 1월 5일, 1월 7일, 1월 9일 사흘에 걸쳐서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리 논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다. 중계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딱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검 측은 마지막 재판에서 윤석열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1월 9일 날 재판을 종결하게 되면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금 사실은 이진관 부장 같은 경우도 오늘 한덕수 씨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2달 정도 있다가 사실 판결 선고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2달까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1월 달에 끝나게 되면 이 직위원 재판부가 또 바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도 2월 초쯤에 선고가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므로 검찰 측도 최대한 압축해서 증인신문 해주고 버릴 부분은 빨리 버려라.
난 이게 좀 찜찜해요. 버릴 부분은 빨리 버려라. 그래서 가급적 이걸 첫째 주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검찰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변호사들한테 할 얘기거든요. 변호인단 발언 하나도 제지 안 하고 재판에 이렇게 질질 끌어오르고 그러면서 변호인들한테는 뭐라고도 안 하고 그냥 검찰 보고 야 니네도 버릴 거 버려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네들이 자꾸 계속해서 뭔가 좀 물고 늘어지면 난 거기다 무죄 선고할 테니까 쓰잘데기 없는 일 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계속 국민들한테 이게 인식을 내란은 아니야, 내란은 아니야, 실패해서 해프닝이야, 그냥 하다가 그냥 물러섰으니까 그냥 이게 뭐 대단한 일이야. 그런데도 윤석열 물러난 거 아니야, 파면시킨 거 아니야. 그리고 재판 다 붙여가지고 구속돼 있으니까 이 정도면 끝내라고 하는 게 계속 제 머릿속에 도는 거예요. 친일파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친일 청산을 해야 되는데 독립 이후에 해방 이후에 그거 먼저 끝났고 자 해방은 됐고 뭐 그 사람들 다 뭐 우리 좀 힘들게 했지만 그거 뭐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역사 청산이 안 된 것이 반복되었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면 지금 이게 뭔가 기득권과 기득권을 갖지 않는 사람들 국민들 일반 국민들과 뭔가 내부적으로 엄청난 정신적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소할 것이냐. 대통령은 직접 개입할 수 없어요. 사법부는 독립돼 있어.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제한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권한 가진 사람은 아예 다른 생각 없이 내한테 가장 이익되는 대로 결론을 내버린다. 라는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진관 부장판사의 선고가 너무너무 중요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면 내란재판부를 반드시 항소심 과정에서는 만들어서 네. 누가 보더라도 결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도하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아, 그거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재판의 과정에서 이걸 하나하나 판결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시키면 되는데 네. 그런 노력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가 버린다라는 것을 가장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김영현 전 장관 측이 지금 이 직위원 재판부에 와가지고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내란특검법이 그 너무 이제 침대 축구처럼 지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라라고 이제 그 법에 만들어 놨거든요. 그랬더니 이 내란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위헌 제청 신청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위헌 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직위원 부장판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위원 부장판사가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냥 훈시 규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조항이 훈시 규정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소송 지휘에 따라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든가 다른 증인의 출석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실제 이진강 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은 김영현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진강을 용서할 수 없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앉았어 왜 또 직위원 판사는. 그러면서 김영현 전 장관 측은 실질적으로 재판 중계가 정치 권력의 재판 개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여자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거든요. 악의적 편집으로 저희가 마치 재판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인 것처럼 굳어지게 만들었다. 심지어 저희한테 나중에 변호사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조롱까지 있다. 재판장을 쥐고 흔드는 영상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형사합의 25부가 공격받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침해되지 않는 환경을 유지해달라. 이런 얘기를 또 직위원 부장에게 했다고 합니다. 민원 창구네요 직위원 판사는. 네, 민원 창구 창구야, 같아요 그냥. 진짜. 다 난동에 들어주고 대해서 앉아.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난동 피우는 사람이 시작부터 끝까지 1시간 동안 난동을 계속 피웁니까? 체력이 안 되죠. 난동이라고 하는 것, 행패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안에 특정한 순간에 본인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시켜서 그 조직 또는 그 상황에서 뭔가 특이한 행동을 해서 이것을 국민들이 봤을 때 저거는 깡패와 같은 짓이다, 난동이다, 행패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전 시간에 걸쳐서 했던 것 잘라서 일부만을 가지고 악의적 편집을 했다라고 할 수 있냐고요. 평소에 이 사람들 나와서 말하는 거 보시라고요. 그 변호인단이 나와서 하는 일은 단어 선택 수준 그리고 표현 방식 그리고 상대를 조롱할 때 그리고 아주 경도된 종교적 편향성을 가지고 하는 그 행위를 보고 어떻게 그게 다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냐. 그 행위 자체도 난동이다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 변호인들만 난동 부리는 게 아닙니다.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에서는요, 송병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국민재판 하겠다라고 이제 국민차별재판 하겠다라고 하고 나니까 검찰 측에서
62명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안 받아준다고 해서 막 화내고 나가버렸단 말이죠. 사실 이 재판은 왜 일어났냐면 그 연어 술파티 관련해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거짓말했다, 위증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검사가 기소를 한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송병훈 부장판사가 5일 동안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하고 이미 이제 배심원으로 선정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통지까지 다 보낸 상황인데 갑자기 검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교도관 40 몇 명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증인은 62명 우리가 신청한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거는 조금 니네들의 주장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당신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뭐 헌법재판소 가서 파면시킬 게 아니고 국가공무원이 공소유지를 하는 재판에 들어가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냥 둔다? 야 우리 못해 치워.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공무원으로 그만두고 아무 일을 할 게 없으면 저 짓을 안 하겠죠. 나가서 변호사 기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개망나니 같은 검찰이 어딨냐고요. 지 필요하고 유리한 거는 조작 날조 왜곡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면서 네. 이거 지금 정인 몇 사람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연어 술파티 할 때 누가 나서서 제지를 했느냐. 그때 교도관이 누구냐. 그런데 64명이나 불러놓고 이제 한다는 뭡니까? 누가 누군지도 구분도 못하도록 해서 재판을 혼란스럽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64명이 안 되면 좀 더 특정해서 5명을 하든 10명 하든 그거 안 하고 아예 재판을 깽판 치는 거하고 똑같이 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외국 순방 갔다가 사실 오늘 새벽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와, 오시자마자 일성이 이거였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오늘 또 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상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제가 노영희 변호사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공소유지하는 검사가 재판하는 중에서 집단 퇴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는 없죠. 자기들이 그냥 집단 행동을 지금 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 저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뭐 항명서 만들어서 사인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스트라이크를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조은석 특검인가요? 그때 그 검사들 검은색 양복이고 검은색 넥타이 메고 그렇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행위인데 그걸 이용해서 김용현 변호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렇다면 검사들도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데 검사들도 가만두면 안 되겠네요. 이러면서 그걸 그렇죠. 이용해가지고 또 막 변호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본 적도 네. 없고 이거는 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엄정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검사가 나 이 판사가 마음에 안 드네. 나 이거 재판 못 하겠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금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판 기피 신청 내고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사법적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법이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표현 썼는데 국가의 시스템의 근간이에요. 근데 이 국가 시스템의 근간에서 검사가 뭐라고 자기가 요구하는 증인 안 받아들여주고 이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재판을 하다 말고 가버립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집단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뭘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내 하기 싫어라고 해서 가버리는 행위하고 그렇죠. 똑같은 똑같죠. 대한민국의 다른 어떤 공무원들이 이 행동을 해서 그럼요. 아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국민들이 이해를 한다거나 또는 수용한다거나 아니 그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만약에 자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 대학의 대학 교수들이 어떤 행사에 가서 굉장히 공적으로 중요한 공방을 하는데 이렇게 퇴장하고 나왔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비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검사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놔준다? 진짜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사법 처리를 해야 한다면 저는 고발해야 한다. 누군가 지시를 했으니까 데리고 나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감정이
똑같이 이렇게 발동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볼모 삼아서 내가 보이콧하면 뭐 어떡할 건데 이렇게 나오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깡패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작권에서 협박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 없으면 재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나 간다고 우리 말 안 들어주면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작거래에서 행패 부리는 깡패랑 뭐가 다른 태도냐고요. 근데 내가 가면 결국 니네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 재판은 진행이 안 될 텐데 지금 이 태도가 깔려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행동이죠. 같이 취재해가지고 그 주동자가 누군지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우리가 비판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주도를 했느냐라고 하는 사람을 딱 콕 찍어서 감찰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한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법무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더 발본색원하는 마음으로 좀 뛰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성호 장관이 조금 더 힘을 좀 내서 좀 엄격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특히 검사들 뭐 특검은 물론 이제 일반 검사랑 조금 다릅니다만 이런 행동 못하게 하고 실제 이 이화영 재판부에서도 이 재판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지침을 내려가지고 징계를 하든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나설 수 없잖아요. 정당은 충분히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당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좀 믿을 수 있는 뭔가 집권 여당으로 좀 포지션. 두 번째는 이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정청래 당 대표나 이런 그러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은 오히려 가장 권위 있고 책임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서서야 한다.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서 나서서 이런 것들은 바로 어떻게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 법무부 항의 방문을 민주당 법사위에서 하든지 아니면 당대표가 직접 가든지 아니 원내대표가 가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모를 것이다. 넘어갈 수 없다. 국민들 지금 답답해 죽겠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답답한 얘기가 또 나왔죠.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실들이 지금 속속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박성재 전 장관과 주고받았다는 이 메시지가 정말 가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가지고 있는 김건희 씨의 관저한테 사용하던 핸드폰을 내란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 특검이 가져간 이 휴대전화가 바로 아이폰인데 김건희 씨가 또 역시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서 안 풀렸다. 해당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이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특검이 사실은 김건희 씨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안 열렸다는 그래가지고 자기네는 이걸 못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뭔지 자기네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이제 증거 능력을 확보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특검한테 그냥 그 핸드폰 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나중에 그 핸드폰이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그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압수수색의 형태를 빌어가지고 증거 능력을 거기에 부여를 하면서 이제 가지고 와서 이거를 풀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김건희 특검은 못 풀고 내란 특검은 풉니까? 이상하죠. 무엇은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수사에서 증거물을 넘겨받을 수가 없으니까 압수수색이라는 형식을 동원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고, 근데 저는 뭐 그런 이제 절차적인 이상함이라든지 이런 것 떠나서 오늘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 네. 2024년 5월달이 말하자면 이 계엄이라고 하는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였구나. 이게 이 문자로 입증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5월 15일 날 박성재 전 장관에게 했다는 그 김건희 씨의 문자를 보더라도 왜 김명수 수사를 방치하냐? 네. 왜 저기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 2년 넘었는데 왜 방치됐냐? 이게 지금 김건희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게 할 말입니까? 뭐 무슨 내용도 뜻입니까, 이제 도대체가? 지금 뭐 다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니까 그거는 국정농단. 뭐 이제 뭐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지금 저도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면 김건희의 휴대전화에서 텔레그램이 복원된 건 확실합니까?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찾아냈다라고 했는데 자 포렌식으로 뭘 찾아낸 걸로 지금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저게 텔레그램으로 소통했던 것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까? 김건희 아이폰에? 제가 보기에는 남아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폰을 풀어서 해독을 한 건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방향이 뭐냐? 이게 박성재 전 장관이 가지고 있던 것이냐, 김건희가 가지고 있던 것이냐? 이게 사실 좀 구분이 안 되고요.
저 정도 중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김건희가 비밀번호 안 가르쳐줘서 그것을 그대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놨다. 지금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워버리면 복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 이야기는 그대로 살아있었다는 건데 그건 또 가능한 이야기냐. 그러면은 증거인멸을 저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해왔는데 이것은 예외적으로 존재를 했겠느냐라는 저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저 텔레그램이 수사 과정에서 제공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수사의 기법이나 역량으로 풀어냈다기보다는 박성재 쪽에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가 내가 사실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그래서 박성재 지금 전 법무부 장관은 2번이나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냥 기소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여기에서 뭔가 폴리바게의 수단으로 내놓은 거 아니냐라는 제가 이제 의문을 좀 가지고 있다는 지금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하고의 그 핸드폰 내용을 확인을 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건희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풀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걸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내란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을 가지고 왔고 실제 제가 듣기로는 이 내란 특검에서는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풀려고 하고 있고 여기까지가 또 지금 나온 풀지 겁니다. 못했던 거네, 네, 아직도. 완벽하게는 못 푼 것 같습니다. 그 완벽하게 못 푼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그래서 텔레그램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알리바이는 그렇게 해서 김건희 폰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양쪽이 통화를 했으면 뭐 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증거로서 일단 채택이 되면 어떤 출원, 최초의 발화제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수사기법상 일종의 우리가 취재할 때 취재원 보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뭔가 여기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중대한 내용이 텔레를 통해서 나왔다. 텔레 폭파시키고 없는데 복원시켰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텔레 쓰는 사람은 다 지금 텔레를 쓰지 않아야 하는 문제까지 있어서 제가 지금 의혹 제기 차원에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텔레그램이 아마 이 정도 되면 뭐 하루 지나면 삭제되고 이런 이제 기능들을 사용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원본 메시지가 그대로 나왔다는 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걸 그대로 뜬 거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은 이제 추후에 밝혀져야 되는데 2024년 5월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된 게 5월 2일입니다. 그때 왜 갑자기 김주현, 윤석열이랑 별로 안 친했었는데 민정수석 임명했지라는데 이 5월 2일 날 같은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을 만들라고 그렇죠. 지시를 해요. 네. 그리고 그 수사팀이 원포인트 인사로 해체되는 게 5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지금 5월 15일에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플래시까지 주면서. 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여인영이 법정에서 한 진술. 자기가 24년 5월달에 윤석열을 만났는데 윤석열이 비상대권 이런 얘기 해갖고 내가 무릎 꿇고 지금 군인이 거기 동원될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 5월달에 여인영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24년 5월달에 왜 민정수석을 임명해야 했고 윤석열은 그 이전까지는 잘 알지 못하던 여인영 등을 불러다가 비상대권 얘기를 했는가? 이게 지금 내란 특검에서도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 내란 특검은 그러니까 내란은 왜 시작됐는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때가 2024년 5월달이다. 사실 저 때가 무슨 때였냐면 김건희 씨가 150 며칠인가를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그렇죠. 때였어요. 근데 그 왜 두문불출했느냐면 2024년 1월인가부터 한동훈이가 자기 말을 안 듣고 공천을 안 받아줘가지고 막 마리앙 떼아네트 사건 같은 걸 열어가지고 난리가 났던 사건이었고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랑 주고받은 문자를 보게 되면 우리 100 몇십 명 뭐 당선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명태균이가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철규 윤한홍이 했어요. 이렇게 서로 이제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에서 김건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몇십 명이 훨씬 많이 이제 당선이 될 거를 생각하고서 그때까지도 이제 희망을 좀 갖고 있었던 타임이었는데 김건희 때문에 하도 리스크가 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제발 나서지 말고 나대지 말아라고 해가지고 김건희가 그냥 쏙 들어가 있던 데였는데 하필이면 그 5월 달에 캄보디아에서 국빈 방문이 이제 있어가지고 김건희 씨가 가만히 이제 있다가 이 국빈 방문한 사람들하고 만나려고 나타납니다. 나타나기 얼마 전에 바로 박성재 전 장관을 통해 가지고 이원석이는 어떻게 좀 난리쳐라, 좀 날려보내라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나왔던 상황이어서 이 내란 특검에서 보고 있는 거는 김건희 씨가 그때 아주 그냥 미칠 지경이어 가지고 자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원석 등등을 전부 다 내쳐버리고 실질적으로 이거 비상계엄이라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시작은 원래 디올백으로 시작을 해서 그 문제가 커지고
이제 외국에서도 외국 언론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외국도 못 나가고 그 조한 순방도 못 나가고 바로 그겁니다. 네, 그리고 4월달에 있었던 총선도 아예 무슨 도둑 투표 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이제 모습을 안 드러냈었죠. 그러니까 김건희의 그 성정에 비하면 본인은 정말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을 것 바로 같아요. 그거죠. 예. 김건희는 야당 꼴보기 싫고 자기한테 문제 제기하는 뭐 여러 언론들 뭐 다 꼴보기 싫어서 내가 언젠가 복수해야지, 저것도 다 터트려야지라는 생각, 그 복수 생각을 아마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빠져나온 것이 이제 아마도 이 텔레그램 이런 여러 가지 지시 정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또 김건희가 본인 스스로 본인 죄를 또 알긴 알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혐의 있는 거 본인이 억지로 덮었고 그 과정에 이종호랑 이종필 다 관여했다는 거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수사 들어가면은 또 디올백 문제처럼 국민이 알게 되면 자기 또 이제 잠적해도 또 그 조언 순방 못 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든 갖고 있는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문자가 다수가 발견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계엄의 시작도 김건희로부터 시작된 거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다 가능합니다. 자, 추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김건희 때문에 내란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게 확실해. 그거는 김건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체로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쪽 의견은 뭐였나? 에이, 그렇다고 설마 김건희 문제 때문에 비상계엄이나 내란을 일으켜? 이건 말이 안 돼. 그건 아무리 윤석열이 정신이 나갔더라도 그렇게 선택할 수 없어. 오히려 후자 쪽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전자는 설마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는데 김건희를 아는 쪽은 그렇게 얘기했죠. 이번에 텔레그램이 저렇게 공개된 것의 가장 큰 의미는 김건희 때문에 내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으로 일단락되고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실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이것도 김건희가. 명확하게 김건희가 거의 제로로 활동했다, 활약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대통령실에 가보니까 정무수석으로 앉아있던 사람이, 자, 윤석열 대통령은 1위고 김건희를 만나보니까 10배쯤 힘이 세더라. 지금 감당을 하기 어렵더라. 마지막에 친오빠를 만나고 나니까 100배쯤 어렵더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제가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녹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이야기는 뭐냐? 결국에는 김건희가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까지 이제 드러났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나온 게 없었어요. 네. 바깥에 다 추정만 했는데 확실한 증거가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러면 김건희가 내란과 관련된 최종 구형과 선고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당연히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을 해야 되지, 김건희가 그냥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서 인사 개입했던 것, 나라돈 빼돌렸던 것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란의 수개에 준하는 방식으로 김건희를 반드시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건희 씨가 사실은 153일 동안에, 그 당시에 153일 동안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2024년 5월 15일 박성재 전 장관과 저런 종류의 문자를 계속 주고받은 다음에 2024년 5월 16일 날 캄보디아 총리 부부의 방한을 계기로 공식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오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나올 수가 없었고, 이원석 총장이 자기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걸 보고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박성재에게 미리 그 전에 차단시키라고, 쫓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저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에 그 텔레그램 문자 조금 확보된 거 좀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2024년 5월 15일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 2년이 넘었는데 왜 방치되고 있느냐, 이것도 썼고요. 대검에서 수사 막은 게 있었냐? 이 부분 의문 제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하고요. 법무부 검찰국장이 수사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취지로 수사팀 구성하고자 한 것인지, 중앙지검, 대검, 중간 간부급 상의 없이 검찰총장이 전격으로 지시해서 한 것인지 알아내라, 찾아내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실제 이원석이가 실제 문제인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다른 사람이 문제인지, 누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원흉인지 찾아내라, 색출하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를 집어넣습니다. 대통령이 저 소리를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도 배우자가 나서가지고 저런 문자를 보내고 직접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이게 내란의 주범이에요? 아니면 내란의 방조범이에요? 아니면 내란과 관계없다고 하느냐. 그래서 김건희를 반드시 내란과 관련된 수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는 처벌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도 김건희 시켜서 한 것이지 윤석열이 주도해서 김건희가 추인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일개 대통령의 배우자 주제에
아무것도 아닌 대한민국을 자가. 예. 아무것도 아닌 자가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자가 대한민국을 3년 동안 어떻게 주물렀으며 내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 출발 지점에 결국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용납하고 받아들입니까? 게다가 12월 3일 날 왜 비상겸이 일어났느냐. 김건희 씨의 관련된 명태균 씨의 수사 보고서. 보고서가 자료들이 박성재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보고받은 거 아니에요. 박성재는 죄가 없어요. 그럼 그거를 아니 그걸 보고하면 안 되죠. 민간인한테 어떻게 그 수사 자료를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보고 받아가지고 넘깁니까? 사실 다 위반이야, 다 위반. 말도 안 되는 네. 짓인데 그때가 하필이면은 2024년 11월경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누구가 가장 난리칠 때였냐? 명태균 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황금폰에 다 있다고 하면서 김건희, 윤석열 빨리 응답하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부산에 누가 내려와서 창원으로 내려와서 만난다고 우리가 그때 집중적으로 지대에서 네, 그때 명태균 연결하고 취재했었잖아요. 계속 그렇게 이제 활동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그 녹취와 관련된 폰에 대한 내용을 조선일보 기자에게 넘겼다. 근데 조선일보 기자가 그걸 읽고서는 받아들고는 김건희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자기가 미실지어이다. 나 차라리 그럼 이러면 민주당에게 넘길래 말래 이 난리를 치고 있던 때였었고 명태균에 대해서 구속 기소 하던 때가 바로 12월 2일이었단 말이죠. 이 모든 걸 연결하게 되면 이 12월 3일 날 왜 계엄이 터졌느냐. 자,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누가 실무적으로 역할을 했느냐. 자, 이 사람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빠져 있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반드시 뭔가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한다. 바로 근데 지금 그 사람들 수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 사람은 찌라시가 돌았어요. 이민 준비하고 있대요. 정진석, 예. 또 한 사람 더 있죠. 김태호. 아, 그 사람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람 5월 2일 날 임명되었던 결국 검찰 인사부터 김주현 민정수석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전체적인 판을 짠 사람은 지금 도망가고 없어. 거기다가 이 판이 만들어지도록 한 국힘 쪽에서 또 주도한 사람, 이 사람도 지금 빠져 있어. 그래서 이민간단 이야기 나오니까 오늘 어느 대학 교수 한 분께 제가 전화를 해봤죠. 정진석하고 잘 아는 분이에요. 혹시 진짜 이민 갑니까? 갈 수 있지. 빨리 잡아야지. 원래는 그 특검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미국으로 간다 그랬다가 지금 일본으로 간다고 지금 또 그러고 있죠. 출금해야죠, 출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특검이 못 가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가 지금은 전체 그림을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한테 다 떠넘기고 한덕수도 살고 장관들도 살고 김용현은 이미 잡아졌으니까 거기에서 동참했던 사령관들을 비롯한 군간부들은 처벌하고 우리는 어쨌든 빠져나오자라고 하는 그림을 누군가 그릴 것이다. 김현장. 네. 김현장이 되든 아니면 대형 로펌이 되든 그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김현장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모르는 그림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텔레그램 나온 걸로 최순실 씨가 징역 18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혐의가 3개예요. 네. 뇌물 강요가 있죠. 그리고 직권남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손실 및 강요가 있어요. 이 3개로 18년 받은 거거든요. 다 김건희 혐의예요. 저는 오늘 나온 문자로 뭐 내란 관련된 책임성이 나오면 내란 우두머리가 될 테니까 그거는 내란으로 별도 처벌되는데 저는 오늘 나온 저 문자로 해서 만약에 법무부 인사와 수사에 개입이 된 게 확인이 되면 최소한 최순실의 형량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 아니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그 당시에 민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순실 씨 방어 논리가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고 아무런 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르겠느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같이 있는 경제적인 공동체였다. 이게 그렇죠. 바로 그 사람을 유죄를 만들게 된 핵심이었잖아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배우자였기 때문에 정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한 몸이죠, 한 몸. 직접적이죠. 같이 이불 덮고 자는데 한 몸이죠. 그런데 김건희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뭐 제명을 씌우지 않고 제대로 이제 이러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용어를 아까 저 경제공동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뭡니까? 내란 공동체로서 내란 공동체로서 두 사람이 합의해서 갔다. 그런데 그 출발 지점이 윤석열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당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김건희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갔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 최소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저 내란에 가담이 주도적으로 했던 소극적으로 했던 아니면 쳐다봤던 그 정치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권 여당인 시절에 있었으니까 그 국정 운영 세력들이 최소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건희 따위의 인물 때문에 내란까지 일으켰던 이 나라에 대해서 함께 동참한 것으로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윤석열 씨는 아침에 11시 출근이 평상시에 출근하는 시간이래잖아요. 11시에 출근해가지고 좀 얘기하다 보면 12시 밥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되면 어제 먹었던 술 해장한다고 또 술 반주를 또 항상 먹었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자기는 또 밥 먹고 나니까 노곤해지니까 또 사우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고. 또 안에서 있고. 사우나 있고 잠도 자고. 있고. 그리고 나면은 좀 이따가 5시 정도에 국무위원들 불러가지고 회의를 한답니다. 그럼 국무위원들은 그때부터 5시에 우리 부르네? 그러면 얘기는 한 10분 정도 하고 컨디션 먹고 들어가서 술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다는 게 윤건영 의원의 얘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 하루 종일 술만 퍼먹고 돌아다녔다는 건데 국정을 누가 봤다는 얘기입니까? 김건희가 한 김건희가 거죠. 봤다는 얘기죠. 김건희가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가 했다는 증거는 이거 계엄 전에도 윤석열 입으로도 나옵니다. 내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와이프가 그냥 전화기를 막 문자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미쳤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미 김건희는 윤석열 전화기도 뺐고 뭐도 뺐고 모든 권한 다 뺐고 국정 쪼물딱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엄도 했을 거예요. 계엄. 박철원님이 최순실 이제 그만 사면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도 갑자기 여기에 동의가 되네요. 정유라 씨가 맨날 민주당이 자기를 괴롭혔다, 어머니를 괴롭혔다 하는데 정유라 씨 보세요. 그거 한 사람이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자, 정신 차리시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양심 선언하시고 윤석열의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지금 반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을 모아줍시다. 제가 방송에서 처음 이야기한 그 윤석열 5시에 이제 그 국무회의하고 5시 반부터 술판 벌렸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국무위원들 이야기 나왔잖아요. 윤건영 의원. 네. 제가 알기로는 국무위원들은 소수고요. 절대 다수가 누구였느냐? 수석들이에요. 비서관들이에요. 비서관들. 수정만 가지고 둘이서 앉아서 그 700ml짜리 4병씩 까잖아요. 어떤 수석이 견뎌내겠어요? 그 술자리 오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물론 절대로 많았다 아니면 상대로 많았다 이것은 제가 구분할 수 없지만 국무위원들이 컨디션을 먹고 가서 거기에서 뭐 준비를 했다라는 것보다 그 내부에서 근무하는 자들이 거기에 불려가서 술 먹는 게 더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맞아요. 들은 바가 있고요. 그때 이제 나왔던 일이 수정방이고 그때 수정방 먹고 거기서 못 견디고 쓰러졌다. 오히려 윤석열하고 술 대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것들 어디 가서 또 가짜뉴스 가지고 윤석열 공격하네라고 우리를 사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아니라 비서관들하고 수석들도 엄청나게 애를 먹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답답하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 답답해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좀 드러나고 상황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께 이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세례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다 비슷하니까 혜택을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비교원은 23년 동안에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이 지급된 회사이고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던 안심하실 수 있는 회사입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한 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주십시오. 지인 추천 이벤트가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추천한 분이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만 원의 상품권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8만 원으로 더블 찬스가 지금 진행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스픽스 보고 전화했다고 하시면 비밀 혜택을 더 드리니까요. 빨리 문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도 김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맛있는 거는 정말 전라도 음식, 전라도 김치 이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요. 육수부터 양념에 들어가는 모든 속재료까지 신경 쓰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국내산 전라남도 해남 청정 지역의 해풍을 맞고 자란 배추에다가 국내산 신안 천일염으로 절임 작업을 한 깨끗한 절임 배추만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감칠맛 넘치게 정통 남도식으로 준비한 김치 속 김장 양념을 맛깔나게 버무려서 당일 만든 김장김치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맛보기 1kg에 15,000원, 10kg에 64,000원, 20kg에 122,200원에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립니다. 공동 구매 행사 기간 한정 가격이니까 서둘러 주십시오. 네. 제 앞에 있는 거는 광고가 2가지가 있네요. 광고가 2가지가 있는데 네, 육개하고, 활방어회와 뭉티기 고기 있고요. 하나는 또 활방어회가 있는데 이것도 잘 나가는데 여러분 필요하시면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스픽스 광고 팍 줄었습니다.
이렇게 희귀한 광고 여러분들께서 신경 많이 쓰시고요. 좀 확인해서 혹시 필요하시면 전화 한번 해보시거나 한번 사이트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하다 보니까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속상하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우리가 한번 끝까지 이 재판과 이 특검의 상황을 조금 예의주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